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일 전송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TFT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NA에서는 사실 이렇게 파일 전송 프로토콜 중에 간단한 두 개만 다루게 됩니다. TFTP하고 FTP라는 두 가지 프로토콜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것들 위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더 알면 좋은 것들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 전송 프로토콜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요거 두 개만 가장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이 이 FTP 자체 이름 자체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파일 트랜스퍼라는 일 자체가 이게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이제 전통적인 얘들이 한 70년대 얘가 1971년도 나왔고 얘가 81년도쯤에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 전통적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번 CCNA에서는 이것만 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전통적 70년대 그 80년대 나오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이런 FTP 뒤에다가 S 그래서 secure 해가지고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TP의 그 보안의 취약점을 이 FTP-S라는 것을 해결하게 요즘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원격 접속할 때 말씀드렸죠. 원격 접속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텔넷이 평문인데 텔넷도 이게 알파넷 69년도에 나왔다 했죠.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SSH라는 원격 리모트 접속 프로토콜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공개키 기반으로 그 암호화를 사용했었는데 요 기반으로 파일 전송하는 게 뭐가 있다 했죠? 예, 카피하는 CP가 카피 약자죠. 예, 카피하는 것과 요 SFTP에서 안전하게 SSH 기반으로 파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 SFTP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요거 두 개 제일 많이 헷갈리 하시죠? 예. 그래서 이 FTP-S라는 건 FTP 기반으로 동작하는 거고 요 SFTP라는 건 SSH. 그래서 SSH들은 다 앞에 S가 붙어 있다는 것들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웹 기반으로 파일 전송을 많이 하죠. 그래서 웹 기반으로 보면 이제 HTTP나 HTTPS가 사실 이제 웹 접속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 이것들이 요즘은 이제 파일 전송에도 여러분들 링크 누르면 많이 다운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나스라고 해서 우리가 나스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사용하는 SMB나 NFS, AFP 이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AFP는 요즘 애플에 사용하는 전용이었는데 요즘 잘 많이 사용 안 되죠. 그래서 주로 요즘 요 두 개가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나스에서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요것들 위주로 보도록 하고 마지막에 요 FTPS는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번 시간에 이것만 아시면 끝입니다. 좀 더 이제 우리가 CCNA 시험 정도면 이 정도면 알면 되고 좀 더 제가 이제 좀 더 풀어가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자, 먼저 보면 FTP하고 TFTP 가장 작은 트리비얼 이게 사소한 간단한 기능이 굉장히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간단히 UDP 기반을 구현했고 얘는 TCP 기반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한 명령어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get put이라고 해서 get은 가져오다 해서 다운로드란 거고 풋은 온지다 해서 업로드하는 기능 그 두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다양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뭐 폴더를 만들고 폴더를 삭제하고 폴더 안에 내용도 보고 파일명도 보고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져오고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폴더도 모르고 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냐면 단일 폴더에 밖에 없고 구조이며 그리고 그 폴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뭐냐면 정확한 파일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명령어로 파일도 다 우리가 그 탐색기에서 보이듯이 그렇게 폴더도 다 볼 수 있고 파일도 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명령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전송 계층 말할 때 유일하게 특이한 게 뭐냐면 FTP가 포트를 두 개 쓴다 했습니다. FTP만 맞죠, 유일하게. 그래서 21번이 제어 포트이고 데이터 포트 요것들만 꼭 기억해 두려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들 꼭 다시 한번 보시면 됐고 TFTP는 UDP가 69번을 쓰게 됩니다. 이 TFT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용도가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건데 우리가 그 시스코 라우터나 이런 장비들이 처음에 OS가 없을 때 OS 시스코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제 디스크가 없는 그 장비들이 많았어요. 이런 PC인데 디스크 리스라 해가지고 초기에 그러니까 램만 메모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요 램 쪽에 뭐가 있냐면 TFTP 같은 이런
것들은요 DHCP 기능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간단하게 올려놓고 뭐냐면 여기 DHCP 서버가 있으면 처음에 얘가 동작하면서 DHCP IP를 돌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결국 주지 않습니까? 주면서 DHCP에 어떤 기능이 있었죠? 예, 옵션이란 기능에서 뭐가 있으면 TFTP의 서버의 IP를 가져주는 66번인가? 예, 아마 옵션 66이 있고 그다음 TFTP 서버에서 있는 파일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67번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가 처음에 램에 있는 이런 간단한 기능을 롬에 있는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 롬에 있는 간단한 이런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IP를 받고 그 IP를 통해서 받을 때 이런 옵션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옵션 정보를 통해서 뭘 받냐면 얘가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OS를 저장 못하니까 이 OS를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이 TFTP 서버한테. 자, 이 TFTP 서버한테.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얘가 부팅을 할 때 이렇게 해서 IP를 받고 나서 요 옵션 정보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서 이 다운로드 파일을 어디에 올리냐면 디스크가 없다 보니까 이 램의 메모리에다가 바로 올리게 됩니다. 메모리에 올려서 OS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스코 OS도 이제 없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 부팅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디스크가 없는 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OS를 적절한 OS를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사실 이 TFTP가 사실 더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FTP 같이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왜 이게 만들었을까? 얘는 뭐냐면 경량하면서 이런 자동화, 부트스트랩을 가능하게 이주기 위해서 향후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나왔지만 왜 나왔을까? 그런 이제 이런 식의 이런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소규모 간단한 파일을 다운로드 용량 쓰게 되고 얘는 대용량 파일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 얘는 인증을 합니다. ID 패스워드 기반으로 얘는 인증을 안 합니다. 왜 인증을 안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기에 이런 롬의 간단한 기능만 해서 빠르게 DHCP로 받고 FTP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인증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자동화가 제대로 구현이 힘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기능적으로 이 인증 자체는 미지원하게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의 취약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다? 이런 부트스트랩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기능이 됩니다. 자, 둘 다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나오다 보니까 보안이란 게 없죠. 암호화란 게 없죠. 그래서 둘 다 평문으로 보내다 보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이런 취약점은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제 TFTP보다는 FTP가 더 복잡하겠죠. 명령어 많고 포트도 2개 열다 보니까. 자, 요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제가 뒤에 계속 나올 거지면서 개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FTP란 거는 2개 포트를 연다 했습니다. 이 포트를. 이게 뭐냐면 제어 용도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걸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고 서버가 있으면 얘가 이제 패시브 오픈으로 열어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버가 자기의 포트로 그럼 처음에 이렇게 3웨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서 그 포트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제어 포트에서 일반 21번 21 이 포트로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3웨이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3웨이가 이렇게 가고 나면 이제부터 이렇게 딱 처음에 가게 되고 나서면 어떠냐면 FTP는 기본적으로 인증이 있습니다. 자, 인증은 나 이제 아이디를 보내고 아이디 검증하고 그래 패스워드를 보내고 그리고 패스워드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런 명령 아이디 패스워드 보낼 때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런 뭐냐면 TCP가 제어 채널이 있습니다. 제어 채널. 요 처음에 이 21번 통해서 제어 채널에 이렇게 명령을 왔다 갔다 이렇게 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전송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실제 이 목적이 뭡니까? 파일을 보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파일을 보내야겠다는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던집니다. 자, 파일을 보내겠다는 명령을 던지면 뭐냐면 이제 파일을 열기 위해서 전용 어떻게 되냐면 전용 이렇게 3웨이를 다시 하게 됩니다. 파일을 위해서 전용 TCP 세션을 별도로 열게 됩니다. 데이터 전송 용도로. 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전송 명령이 업다운로드 명령을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실제 파일을 보내기 위해서 데이터 채널을 이렇게 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서 뭐냐면 3웨이를 제어용으로 한번 하고 전송을 할 때
제어 명령 중에서 이제 전송을 하기 위한 명령, 다운로드 업로드 명령 내리면 그때 다 별도로 이 TCP가 별도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제어 용도로 21번, 데이터 용도로 20번을 쓰게 되는데 이게 항상 20번은 아닙니다. 액티브 모드일 때만 20번이 되는데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개론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개론을 한번 들으면서 왜 저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1번이 있는데 데이터를 볼 때 별도로 세션을 열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 제어 명령들만 일단 날리게 된다. 이 제어 명령 중에 이제 다운로드 하겠다, 업로드 하겠다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 데이터 그 TCP 세션이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TFTP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FTP는 이제 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에서 말 그대로 파일을 전송하는데 간단한 사소한 용도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능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단한 기능 뭐다, 뭐만 있다, get, put, get이란 건 얻다는 것이고 다운로드 한다는 거고 push란 건 올려둔다. 바로 위에 올려둔다니까 up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다른 명령어가 없다 보니까 어디 TFTP 서버에 내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다운로드하고 싶더라도 파일이 많더라도 이 파일이 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아까 DHCP가 우리가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부트스트랩 할 때 보면 이렇게 DHCP한테서 IP를 받고 나면 그러니까 옵션 정보를 뭘 줬냐 하면 66번, 67번을 통해서 뭘 줬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 TFTP 서버 IP뿐만 아니라 이 서버에 있는 파일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찾아갈 때 이 파일명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DHCP가 옵션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FTP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디스크 없는 PC에서 이렇게 부팅 용도로 부트스트래핑 모드로 동작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단순하고 가볍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동화를 구현하기 때문에 가볍게 했고 인증을 불편하니까 보안에 취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자동화 초기화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명령이 굉장히 제약적이다. 그리고 얘는 여러 개 파일을 동시에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무조건 한 개 위주 한 개씩 받아야 됩니다. 한 개씩. 그래서 멀티가 안 된다. 이런 제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제약점이냐면 사실 얘가 뭐 파일에 얘는 뭐냐면 단순히 한 개 파일을 받고 또 끝나면 다시 이제 리드 업로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개를 전송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때? 나 처음부터 다시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기능적 제약적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보낼 수 있는 최대 파일 크기도 32MB밖에 초기에는 안 됐습니다. 이 32MB가 뭐냐면 얘는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블락으로 쪼개서 보냅니다. 이게 왜 그러죠? UDP는 왜 이렇게 UDP인데 왜 이렇게 쪼갤까? TCP 같은 건 세그먼트인데 자, 얘는 이렇게 블락을 쪼개면서 블락 번호별로 TCP 유사하게 블락 번호별로 이렇게 번호로 1번 붙입니다. 2번. 그 TCP하고 유사하게 얘가 에크를 씁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 단위 TCP 단위에서 쓰는 게 아니라 UDP이기 때문에 전송 계층에서는 못 쓰고 이 TFTP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 각각마다 받으면 에크를 때리게 돼 있습니다. 에크를.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얘가 하나 보내고 에크 받고 하나 보내고 에크 하나 보내고 에크 그러니까 에크가 올 때까지 대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때 뭐냐면 하나를 우리가 보내고 이 올 때까지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보내고 나면 스탑하고 이까 올 때까지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흐름 제어에서 스탑 앤 웨이트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TCP에서는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이렇게 버퍼에 수신 윈도우 크기를 받은 걸 떠서 동시에 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얘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 한 번에 어떻게 동시에 한 개 파일밖에 못 보내고 그것도 끊어지면 다시 보내야 되고 인증 암호화는 이해한다. 그리고 70년에 나왔으니까 암호화는 안 될 수 있고 인증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초기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파일 크기를 이렇게 블락 단위로 나눠 보게 됩니다. 이 블락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512바이트입니다. 이 블락 단위에 번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근데 이게 초반에 블락을 번호를 16비트를 줬어요. 그러면 2에 16에 빼기 2하면 한 655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512바이트짜리가 6535 돼버리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로 했을 때가 뭐냐면 32MB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2MB 이상 크기 파일을 초기에 못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번호의 크기는 크게 못 하더라도 그러면 이 블락의 크기를 좀 크게 하자. 이 블락의 크기를 이
464까지 한번 크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크기를 어떻게 하냐면 최대 크기를 약 4기가까지 32메가 4기가까지 많이 늘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표준에서는 이렇게 해서 파일 블락 크기를 일단 늘려서 해결을 했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비표준에서는 그러면 번호를 이렇게 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다시 TCP 채널 돌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좀 비표준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블락 번호를 순환하게 됐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순환하게. 그래서 레버라운드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TCP 같은 경우는 시퀀스 번호 레버라운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크기 제약 사항은 이렇게 조금씩 하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속 저율 바꿀락보다 액 한다. 이게 뭐냐면 스탑 앤 웨이트 방식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 종류에는 이 TFTP 메시지 종류에는 한 5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나중에는 이제 옵션은 더 나왔는데 그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TFTP는 그렇게 깊게는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얘가 그 파일을 전송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신뢰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일을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지 파일이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홀드하게 얘한테 도착하지 않고 1, 3, 2로 도착하면 TCP와 달리 얘는 재정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블락 하나를 쪼개고 여기다가 뭐 시퀀스 번호 비슷하게 번호를 붙였다 했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서에 대해서 내가 1번을 보내면 1번 받았으면 에크 1번 해가지고 데이터에 대해서 에크가 있습니다. 얘는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얘는 이제 에러 메시지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일반적 UDP와 달리 요런 이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피드백을. 자, 피드백을 주게 돼서 그래서 메시지 같이 이렇게 3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우리 TCP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웨이 했는데 얘는 UDP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얘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업로드하고 싶다면 다운로드하고 싶으면 RIQ라고 해서 리드 리퀘스트 합니다. 그 서버에 있는 거 내가 읽고 싶어요. 리퀘스트. 만약에 그리고 내가 다운로드하고 싶으면 뭐냐면 업로드 쓰고 싶으면 라이트 하고 싶다. 라이트 리퀘스트.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WRQ나 RIQ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이때 WRQ나 RIQ를 날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결 요청을 이렇게 때리게 됩니다. 나 이제 너한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그래서 이때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럼 에크 만약 에러 나면 에러를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마지막인 걸 어떻게 아냐?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512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계속 날아갑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512바이트 쪽에서 번호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마지막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515보다 작을 겁니다. 마지막에 5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 마지막에 512보다 작은 거 보면 얘가 라스트 블락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일종의 쓰고 싶다. 나 너 그 업로드하고 싶다, 다운로드하고 싶다 해서 RIQ, WIQ를 날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다음 에크를 수령한다. 근데 만약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띄워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5가지 통해서 얘는 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렇게 흐름 제어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제가 똑같은데 여기 말이지 신뢰성하고 통신이 크게 3부분을 구성된다. 1단계 뭐냐? 처음에 연결 요청한다 했죠. RIQ, WIQ로 그리고 파일을 전송 수신한다. 그리고 전송 완료 오류 발생하면 에러를 띄워준다. 이렇게 해서 요 5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옵션을 통해서 메시지도 좀 더 추가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이렇게 RIQ나 WIQ로 쓴다 했죠. RIQ 리드 한다는 거는 가져오고 싶다, 게트 하고 싶다는 거고 얘는 뭐냐 풋 업로드 하고 싶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쓰겠다는 거니까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요청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얘가 다운로드 하고 싶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파일을 보내주죠. 오케이 보내줄게. 그럼 나 쓰고 싶다 하면 너 써 허락해주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다음에 이제 쓰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 요청하자면 바로 다운로드를 바로 퍼스트 블락을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쓸 때는 얘가 쓸건 에크를 보내고 만약에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에러를 보내겠죠. 얘도 이제 없으면 에러를 보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뭐냐면 제가 스탑 앤 웨이트라 했죠. 블락 단위로 전송하는데
전송하는데 각 블럭별로 액을 전송한다 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처음에 내가 RRQ에서 가지고 자 다운로드하고 싶어요 이러면 그럼 바로 다운을 보내주죠. 블럭 1번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512바이트 크기로. 자 1번을 이제 보냈으니까 얘가 받았으니까 뭘 보냅니까? 에크를 때리게 됩니다. 그럼 에크를 받았으니까 얘가 뭘 보냈는데 다시 2번을 보냅니다. 자 2번을 보내는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TCP와 비슷하게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TCP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봅시다. TCP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1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얘가 보내는 순간 어떻게 하죠? 타이머를 돌린다 했죠.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이라고. 이게 뭐냐면 얘가 보낸 파일에 1번에 있으면 얘가 1번을 바로 보내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버퍼에다가 1번을 이렇게 보관해 둔다 했죠. 보내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전송했던 1, 2, 3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렇게 보냈던 걸 이렇게 버퍼에 보관합니다. 왜 보관한다 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 얘가 에크가 올 때까지가 이게 RTO인데 여기가 타이머를 돌리게 되는데 이 재전송 타이머를 이때까지 안 오면 재전송을 해야겠구나. 내가 다시 1번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고 난 것에 대한 카피본을 버퍼에다가 일단 보관해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얘가 에크가 안 들어오면 이 버퍼에 넣을 꺼내서 복제본을 다시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건 버퍼에서 언제 사라지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에크가 정상적으로 도착하면 우리가 뭘 아는 거죠? 아 이거는 수신자한테 정확하게 도달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보관할 필요 없겠다 해서 버퍼에서 비운다 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인데 이 TFTP는 굉장히 특이하게 뭐냐면 기존의 TCP 같은 경우는 이 송신 측에서만 타임아웃을 했는데 반면에 얘는 송수시 측 모두 타임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송신 측과 양쪽 모두 다 타이머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강하게 타임아웃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송신 측 같은 경우 보내는 측에서는 뭐냐면 내가 일정 시간 동안 에크 못 받으면 그렇지만 수신 측에서는 뭐냐면 데이터를 내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얘한테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렇게 해서 에크를 가야지 얘가 데이터를 오는데 데이터가 안 오는 거니까 내 에크가 가다가 사라졌구나. 그럼 내가 에크를 보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양측 모두 타임아웃을 돌린다. 이것이 조금 특이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스탑 앤 웨이트 방식으로 해서 하나씩 가고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가다가 가서 에크가 안 오니까 얘는 송신 측에서 어떻게 타임아웃을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에크가 유실되니까 에크가 안 오니까 에크가 유실되니까 반대로 데이터를 안 보내겠죠. 이쪽에서도 타임아웃을 돌아서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얘가 특이하게 다 타임아웃을 통해서 이 에러 제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에러를 제어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흐름 제어를 구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바이트는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 512바이트도 작으면 아 이제 끝이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TFTP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TFTP 서버의 어프렌티스 버그라는 건 견습공이 도제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특이한 현상이 초기에 발생했던 문제, 초기에 어떠냐면 얘가 일반적으로 얘가 잘 받았어요. 잘 수신했어요. 근데 얘가 에크가 지연이 발생했어요. 자 보십시오. 자 얘가 잘 받았죠. 에크가 지연이 발생했어요. 지연이 발생했으니까 얘가 에크 올 타임아웃까지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니까 얘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전송을 하고 얘가 이제 다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재전송을 해서 다시 이렇게 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얘가 뭐냐면 여기서 초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타임아웃 재전송을 했는데 얘가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타임아웃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에크를 받게 되면 타임아웃 후에도 에크를 받게 되면 그 다음 걸 바로 보내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버그라기보다는 구현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방식에 의해서 뭐냐면 계속 동일한 게 두 개씩 하고 두 개의 에크가 발생하는 이런 초기 버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현을 바꿨던 거죠. 타임아웃 때만 재전송해야지 이렇게 받았다고 바로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내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는 타임아웃만 재전송 구현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게 돼서 다시 재전송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요 곳은 무시하게. 그래서 이건 초기에 나왔던 버그인데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됐고요. 그래서 TFTP 초기에 나왔던 버그였습니다.
자, 그리고 TFTP는 가장 특이한 게 트랜스퍼 I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퍼 ID 저도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 서버에서 여러 클라이언트를 식별하는 용도입니다. 자, 우리가 UDP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세션이 관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 3웨이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TFTP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69번, 85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딴 건 보통적인 합시다. 만약에 얘가 서버 2000번이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합니까? 얘는 클라이언트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49152 2번부터 임의의 포트를 할당받죠. 그러면 얘가 49152를 해서 이렇게 3웨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3웨이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는 양쪽 다 요 포트를 계속 쓰게 되면서 하게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TC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TFTP 같은 게 UDP지 않습니까? UDP지 않습니까? TFTP는. 얘는 이럴 때 각 클라이언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는 얘만의 방식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좀 특이하게 구분합니다. 얘는 뭐냐면 얘가 이 패시브 오픈으로 이렇게 69번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초반에 49152부터 임의 번호 하나 받았다 해봅시다. 그럼 5만 번을 받았다 해봅시다. 자, 5만 번으로 얘가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UDP들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걸 받으면 요 포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쏘게 되는데 이쪽으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임의의 포트를 하나 할당을 합니다. 만약에 뭐 3000번. 그리고 3000번으로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얘한테 5만 번으로. 자, 이렇게 해버리면 뭐냐면 얘가 자기가 처음에 패시브 포트로 보내고 이렇게 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보낸 거랑 다른 포트이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는데 TFTP를 어떻게 구현했냐 하면 이렇게 다르게 오는 것들을 원래 원칙대로 표준에 정의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내 입장에서는 쟤는 이 A란에는 나는 3000번으로 구분할 거라는 의미라서 얘가 이렇게 3000 보내면 얘가 보냈던 그 IP 주소를 확인하는데 거기서 포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쟤는 나를 이제 3000번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구나. 나는 걔한테 3000번으로 들어가면 나는 다음에 얘는 그럼 들어갈 때 이 3000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개인 걸 알게 돼요. 만약에 B 같은 경우에는 접속했을 때 B가 이렇게 있으면 B는 이렇게 임의 번호 얘도 뭐 할당받는 거는 임의니까 5만 번 똑같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69번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할 때 다른 번호 3001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는 자기의 다른 포트들을 계속 고유의 그 포트를 할당하게 되는데 이걸 TID, 트랜스퍼 ID를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좀 서버는 항상 기다리니까 패시브 대기한다 했죠. 상점처럼 문을 열어두고 수동적으로 손님 오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69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액티브 오픈,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이제 들어가죠. 물건 사러 적극적으로. 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속해야 되는데 얘는 그걸 쓰지 않고 뭘 쓴다? 얘는 뭐냐면 이 새로운 번호를 하나 할당합니다. 이 번호를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제가 말했듯이 얘가 이렇게 별도의 그 TI들에서 고유해서 각 클라이언트별로 고유로 얘가 응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계속 이걸로 통신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는 이렇게 접속할 때만 69번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 69번 포트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62000은 A한테 통신할 때 클라이언트 A, B는 62001번, 62003번은 C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TID라는 걸 개념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UDP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겠지만 SNMP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저렇게 쓰지 않고 이 안에 보시면 이게 리퀘스트 ID라 해서 내가 게스트를 보내면 게스트를 올 때 그 ID를 통해서 동일한 매칭인지 알게 되고 DN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잭션 ID라는 걸 쓰게 되고 우리 DHCP 같은 경우도 이 트랜잭션 ID 통해서 그 메시지들이 다 일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제일 포트를 아예 바꿔버렸죠. 왜 이렇게 했냐고 이제 저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 우리가 데이터를 보냈더니 512바이트니까 블락이 막 몇천 개, 몇만 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메시지를 굳이 볼 필요 없이 바깥에 이걸 통해서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작거든요. 하나만 왔다 갔다 하고 트래픽이 작지만 얘는 파일을 전송하다 보니까 좀 더 직관적인 식별을 위해서 이렇게 외부 포트 번호를 바꿔버렸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TFTP는 이렇게 동작한다. 좀 재밌는 좀 동작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FTP에 대해서 이제 활용 사례 말씀을 앞에 다 드렸죠. 부터 스텝이라고 해서 그래서 처음에 장비가 켜지면 얘가 이제 단말이 이렇게 디스크가 없을 때 이렇게 DHCP한테 IP를 받으면서 뭘 받는다 했다. 옵션 66으로 해서
TFTP 서버 요 서버 접속할 서버와 요게 다운로드할 파일명을 받는다 했죠. 그래서 파일명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파일을 받아서 어떻게 OS 램에 메모리를 올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OS를 실행해서 뭐 시스코 라우터 동작하고 일반 디스크들도 일반 이제 그 PC들도 동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부팅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바로 부트스트랩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TFTP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뭐 인증 같은 거 없이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인증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신 단점은 뭐다? 인증의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단점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시스코는 시스코 IFS라서 시스코의 인테그레이티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스코는 우리가 그 파일 시스템이랑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윈도우 OS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파일 시스템 NTFS 이렇게 해서 파일 시스템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펫32 이렇게 있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리눅스 같은 데 보시면 이게 리눅스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외장 하드가 여기 디스크가 있으면 이렇게 예전 CD-ROM이 있을 수 있고 USB 이런 것도 꽂으면 다시 외부에 있는 장비지만 꽂으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경우도 뭐 X 드라이브, Y 드라이브 이렇게 할당해서 어떻게 할당합니까? 마치 내부에 있는 것처럼 할당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 윈도우에 보면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렇게 해가지고 뭐 Z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NAS랑 이렇게 연동하고 이렇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외부에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지만 마치 어떻게 되냐 내 입장에서는 마치 내한테 직접 연결된 단일화처럼 이렇게 추상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코도 동일합니다. 시스코의 이 iOS의 파일 시스템도 동일하다는 거죠. 뭐냐면 장비의 모든 파일 시스템에 단일 인터페이스 제공합니다. 우리가 TFTP나 FTP 같은 건 외부에 있는 거고 플래시는 내장에 있는 거고 NVRAM은 내부에 있는 비활성 메모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장 내부에 있던 간에 관계없이 다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 마치 우리가 윈도우에서 CD-ROM, USB, 그다음 이 안에 하드도 있지만 이렇게 외부에 달린 이런 장비들, 네트워크, NAS 연결된 이런 것들로 다 하나의 X, Y 드라이브, Z 드라이브 인식시키듯이 얘도 동일하게 뭐냐면 하나의 단일 인터페이스로 이 iOS 파일 시스템에서 인식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부의 FTP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외부 프로토콜도 다 단일하게 프로토콜 마치 내한테 있는 드라이브 직접 연결된 직접 로컬 파일 시스템처럼 나한테 직접 연결된 것처럼 추상화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쇼 파일 시스템이라는 명령을 보시면 뭐냐면 여기 뭐 타입 디스크라는 거죠. 이게 뭐 디스크 우리 물리 디스크가 있는데 플래시 메모리 OS 같은 거나 우리가 이제 뭐 저장해 놓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어페이크라는 거는 인터넷 내부 이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NVRAM 우리가 아시죠? NVRAM이라는 건 우리가 스타터 컴픽을 저장해 두는 곳이지 않습니까? 스타터 컴픽을 저장해 주는 메모리, 작은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된 TFTP나 FTP나 뭐 이런 RCP나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 있지만 어떻게 다 단일 파일 시스템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한테 직접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IFS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OS 버전 확인할 때는 show 버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버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얘가 이 라우터 안에 보면 실제 플래시 메모리 안에 iOS, OS가 이렇게 있죠. OS를 불러오겠죠. 우리 윈도우처럼 OS 불러오듯이. 그럼 물리적으로 위치는 어디냐?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윈도우에서 윈도우 버전 찾아보는 것처럼 이거 뭐냐? show 플래시 메모리 보시면 요 안에 보면 이렇게 OS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OS에 뭐 2900 스위치에 되고 라이센스가 유니버설 계열이고 뭐 15.1.4 버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물리적인 플래시 안에서 물리적인 파일 어떤 건지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OS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하다면 만약 인터넷에 시스코닷컴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TFTP 서버가 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서 보시면 자, 처음에는 시스코 서버에 이제 오리지널 OS가 있겠죠. 그럼 이 OS들을 다 이게 TFTP 서버에 다 복사해 둡니다. 다 다운로드해서. 회사 내에 TFTP 서버를 만들어 두고 그럼 여기 만들어 놓고 회사 내에 많은 라우터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나가지 않고도 그렇게 해서 이 시스코닷컴에서 OS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회사 내 TFTP 서버에서 어떻게 가져간다. 라우터 입장에서는 뭐냐면 카피 명령을 통해서 TFTP 거를
플래시로 이렇게 복사한다 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copy tftp 플래시 이렇게 입력하면 tftp에 있는 것을 A를 B로 복사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copy A to B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A인데 그러면 이 tftp라니까 뭐냐면 tftp 너 그 IP 주소 적어줘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요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이야 파일명을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스티네이션 파일명 너 이 파일을 이렇게 플래시에 복사할 때 파일명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엔터 치면 요거랑 똑같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tftp 플래시 요 명령을 해서 tftp 서버 IP를 주고 그 안에 파일을 주고 이렇게 엔터 쳐주면 똑같은 동일한 네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verify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얘가 이제 해시 값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시스코 다운로드 사이트 가다 보면 이렇게 OS별로 뭐냐면 이렇게 책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MD5나 SSH 뭐 이렇게 책섬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OS 파일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만들 때 얘에 대해서 MD5나 SHA 알고리즘을 얘를 딱 돌리면 항상 이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시 값은 고정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OS iOS 파일을 요 MD5나 SH 알고리즘 돌리면 요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다운로드한 게 누가 이 iOS를 누가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면 변형을 시켜놔서 이걸 돌리면 요 값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시스코에서는 항상 OS를 배포하면서 요 값을 같이 배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너가 받았던 것이 정말 정품이야라는 걸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verify MD5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 받았던 OS 파일을 그냥 검증하고 싶어. 이 결과가 이거랑 같니? 이거는 요 OS 여기 나와 있는 값이니까요. 같니?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 같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OS를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하고 나면 이런 검증 과정이 중요한 사이트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하고 나면 이렇게 폴더에 15.1, 15.1, 15.5 이렇게 3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두 개가 있죠. 올드 새로 받은 버전 높은 게 있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일반적으로 라우터는 두 개 OS 중에서 랜덤으로 오는 걸 부팅할지 잘 그냥 두게 되면 먼저 발견된 걸 일반적으로 먼저 써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new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boot 시스템이나 명령으로 명시적으로 자동으로 선택하지 말고 수동으로 boot 시스템에서 플래시에 있는 요 새 파일, 요 파일을 나는 이제 부팅할 거라고 명시로 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우리가 저장하고 재부팅을 떼어주면 다음부터 요걸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요 boot 시스템으로 기존에 저장된 걸로 부팅되거나 아니면 이 두 개 중에 OS가 처음에 올라오면서 둘 중에 먼저 찾은 파일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boot 시스템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다운받은 그 새로운 OS 파일을 해주시면 된다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S가 올라오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OS가 이제 15.53으로 잘 부팅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옛날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delete 명령으로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지워주고 나면 여기 이제 새로운 것만 남아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TFTP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뒤에 이제 간단하게 뭐 하나만 와이어샤크 했던 패킷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RRQ라 해서 나 다운로드하고 싶어 하면 바로 얘가 오케이 블락 보내줄게 1번 바로 쏘게 됩니다. 그럼 블락을 받으니까 에크를 보내죠. 1번 에크, 2번 에크, 3번 보내고 에크. 이렇게 블락을 보낼 때마다 이렇게 계속 에크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블락 단위로 전송한다. 블락이 얼마? 512바이트 단위로 하게 되고 마지막은 이거보다 작을 거니까 그걸 통해서 얘가 라스트 블락이다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RRQ 이렇게 보내면 나 이제 너한테 다운받고 싶으면 바로 얘가 데이터를 쏴주죠. RRQ에 대한 요청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받고 나면 에크를 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RRQ에 대해 보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가 보시면 여기는 RRQ 리드 리퀘스트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실수로 똑같은 파일을 카피를 해버렸네요. 이걸 복사할 때 제가 바꿔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내는 걸 했었어야 되는데 에크 이거 제가 하다가 지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스트 블락은 이렇게 데이터 사이즈가 작은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 리퀘스트 갔으면 이렇게 해서 라이트 하게 되면 난 너한테 업로드하고 싶어 하면 오케이 보내.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되고 에크를 이렇게 보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집에서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제일 권장하는 게 이 TFTP 64라는 거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FTP에 대한 기본 이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